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뉴스가 좀 재미나고 그런 얘기도 참 많은데 내용이 조금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한번 조심조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인데요. 바이낸스 거래량이 나스닥을 추월했습니다. 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업비트랑 이제 코스닥이랑 뭐 이렇게 코스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업비트 하나의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시장에서 무대로 봤었을 때는 지금 세계 1위 거래소가 바이낸스잖아요. 바이낸스는 최근 30일간 거래량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여기 보면은 왼쪽이 바이낸스잖아요. 여기가 바이낸스고 여기가 나스닥입니다. 네. 여기가 바이낸스고 여기가 나스닥인데 바이낸스가 약 10% 정도 더 많습니다. 바이낸스 거래량은 한 달간 약 3조 5천억 달러 하나로 4,900조 정도 기록했고요. 이 같은 날 나스닥의 거래량인 3조 2,60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4,600조 원의 약 10% 정도 상회한 수치입니다. 한국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바이낸스랑 업비트랑 비교하면은 거래량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약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도 거래량이 충분히 많은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의 한 10배 정도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자산 거래소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의 거래량에 비하면 2배 정도가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 이제 센트럴 익스체인지죠, 거래량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아주 크고 최고로 크고 있는데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현상은 이제 가상자산이 이제 상승세와 부딪혀서 이렇게 더욱더 볼륨을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 증가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거의 35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35조 원이요? 자, 다음 걸 볼게요. 그래서 2025년 바이낸스 사용자 예치금 10개 이상의 중앙화 거래소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 같은 거래소를 10개 가지고 온 것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 다음으로 유입량이 많은 거래소는 이제 바이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이비트가 2등입니다. 어느 순간에 바이비트라는 이름이 많이 들렸는데 이제 바이비트가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다국적 회사라 해서 뭐 여러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OKEX입니다. OKEX 많이 들어보셨죠? OKX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중국 거래소인데 중국에서 지금 거래소 다 문 닫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냐, 세이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세이셸 제도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섬에 있습니다. 여기에 OKEX가 있어요. 약간 원래 중국에서 있다가 피하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잘 살아남아서 전 세계 3위 거래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OKEX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이제 거래소랑 같이 합동해서 같이 오더북을 공유하기도 했었거든요. OKEX가 있다. 근데 이 거래소가 이제 1등, 2등, 3등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미국 거래소는 없네요.
미국 거래소는 없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랑 제미니인데 코인베이스랑 제미니는 없습니다.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거래소 성장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채택 급증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미국의 규제 완화가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으로 기관과 소매 투자자 신뢰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BNB 강세 지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하면 할수록 BNB 강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NB의 생태계 코인이니까, 바이낸스의 생태계 코인이니까,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최근에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제 최근에 이제 12월 초에 최고가 거의 한 790, 800달러를 찍지 못했는데 그 시장의 매수 압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날 793달러까지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단연간의 지지선을 재확인하고 일시적으로 하락을 겪었지만 BNB의 강한 매수세는 시장에 지속되고 있다.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바이낸스 연구소로. 바이낸스를 사랑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비트코인도 물론 좋지만 바이낸스를 분할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분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많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런치풀이랑 에어드랍이랑 포함해서 BNB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약 3.5% 정도를 줬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제 방송했었던 정말 핫했던 무브먼트 코인 있잖아요. 무브먼트가 이제 BNB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줬었거든요. 무브먼트를 줬었고,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에서 혼자 단독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자, 단독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 이름이 유절입니다. 유절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낸스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장이 곧 풀립니다. 이제 다른 마켓에도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4일 뒤에 다른 마켓에 상장이 된다는 이제 공지가 났어요. 그래서 유저리 나와서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차트를 보면 첫 상장 이후에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BNB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 1년에 3%, 3.5%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BNB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 3.5%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억 넣은 사람들은 1억 기준으로 했었을 때 35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요새 부동산에 돈을 넣어도 1억을 넣으면 30만 원 이래 나오는데 부동산에 10배 정도 나오니까 10배 10x 나오니까 지금 바이낸스 BNB 코인 만한 게 요새 없는 것 같아요. 주기영 대표가 있는 크립토 크런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BNB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투자자의 관심을 반영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동 평균선이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면서 시장 활동의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것은 2024년에 시장 환경의 개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 기술적 지표 자체가 BNB의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BNB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여타한 알트 코인들보다 움직임이 더디긴 하지만 천천히 잘 가고 있거든요. 진짜 바이낸스 코인은 하락도 잘 겪지 않고 상승할 때는 또 확실히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트레이딩을 차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BNB 차트. 자, 1년짜리, 한 달짜리. 좀 길게 보면은 정말 BNB가 꾸준하게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쭉 특별히 하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좀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낸스 안에서는 이제 차트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역시 코인 마켓캡에서 보는 게 편하죠. 트레이딩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이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하게 서서히 보시면 우상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도 사실 급격하게 없었는데 이때 급격하게 한 10배 정도 오르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도 지금 무난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최고점 찍었던 794달러, 거의 700달러 위에서 계속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이지 않나 라는 거죠. 바이낸스 코인 딱 100만 원이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 저는 사실 바이낸스 US가 나스닥에 상장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바이낸스 자체가 나스닥보다 거래량이 더 많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스닥에 상장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코인체크라고 있습니다. 코인체크가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래소거든요. 예전에 한번 해킹이 됐었는데, 해킹이 되면서 모넥스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합병이 되면서 브릿지 캐피탈, 썬더 브릿지 캐피탈이라는 회사랑 합병이 됐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모넥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데, 저도 그 코인체크가 일본 최대 거래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비트플라이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비트플라이어가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예치한 자금을 포함하면서 한 42억 원 정도 자금을 조달했고,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디지털, JP 모건, 켄터 피츠제럴드 여기서 투자 자문사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로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는 두 번째 거래소이지 않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소가 두 번째로 상장사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인체크 같은 경우에 나스닥 상장으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긍정적 변화의 기대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토큰이나 토큰화된 실물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유형도 이번 상장을 계기로 사람들과 시장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코인체크의 상장이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 더욱더 깊이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전에 나스닥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이랑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제 점점 나스닥에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들어가면서 뭔가 미국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기사인데, 지금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많잖아요. 이야기도 많고, 비트코인 생태계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의 급락. 이 포스터가 윌로우라고 하는 건데, 구글에서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이 윌로우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알아봤는데요.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이제 물리학자랑 그런 기술자들이 봤었을 때도 아직까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윌로우 칩을 이제 개발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근거가 확실치 않아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암호학계에서 모든 걸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암호화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암호를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뭐 그 다음으로는 뭐 은행 체계라든지 정부 보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다 뚫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뚫기 힘든 게 사실 비트코인이거든요. 윌로우라는 슈퍼컴퓨터 자체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정도 걸리는 작업을 약 5분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재적 위험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얕은 지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윌로우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어떤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등을 켤 때 스위치로 딸깍딸깍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 아니면 0이라고 하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딸깍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계산해 가는 과정인데 양자 컴퓨터는 양쪽 다 가지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0이고 안 흐르면 1이고 이런 식으로 양면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병렬성이 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르냐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길을 다 가보면서 계산한다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출발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병렬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보안은 SHA-256이라는 거래 서명용 이제 그 채굴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비트코인의 보안을 윌로우가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안전장치를 과연 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해킹되고 비트코인의 분산한 원장이 다 조작이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다 날아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암호화 능력 중에서는 가장 최고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의 원장을 조작하는 건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접속을 해서 모든 컴퓨터에 있는 그런 거래 기록들을, 장부들을 조작을 해야지만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해킹했다,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해킹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로 채굴을 하는 거는 진짜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이 수지타산이 맞냐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에서 마이너스 270도, 뭐 280도에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양자 컴퓨터를 과연 채굴에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건 좀 의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채굴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게 돈이 된다면 밝히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나 일부 사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글의 양자칩 윌로우는 정말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채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양자에 대한 저항성을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도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예전에 최초에 2008년에 나왔던 비트코인이 아니거든요. 2008년, 2009년에 나왔던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계속 뒤로 오면서 소프트 포크, 뭐 세그윗 포크, 하드 포크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변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양자에 대한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 포킹을 할 것이다. 그것이 소프트 포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하도 너무 채굴 때문에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면 엔비디아의 모든 그래픽 카드들이 채굴장에 다 끌려갈 때가 있었잖아요. 한 3년 정도 전이었나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에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LHR, Low Hash Rate, 해시레이트에 제한을 걸거나 아니면은 채굴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그런 포킹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굴을 하는 것들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체인이 만들어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윌로우처럼 개발이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계속 개발이 되고 소프트 포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 위협에 대비하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한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는 하드포크, 그리고 그 타원 곡선에 의존하는 이런 프로토콜이 양자 저항성에 갖춘 대체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포킹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아직까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해킹하려고 하면은 한 1,300만 개 정도의 이제 윌로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이나 이제 텔레그램 방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말이 많아요. 뭐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해킹이 되냐 안 되냐. 그 뭐 잠재적 위협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 사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끝난다라는 얘기가 정말 비트코인에서 오래된 떡밥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으니까. 근데 다시 가격이 오르면 오를 때 조용할 만 하면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악재라고 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사실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큐비트라고 해서 이제 윌로우 양자 컴퓨터를 코딩하는데 큐비트가 필요한데 현재만으로서는 이제 보통 윌로우에 들어가는 큐비트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약 1000개, 몇천 개 정도 되는 큐비트가 있어야지만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이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지갑을 공격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송할 때 암호화되어서 전송되는 것들에 대한 블록에 대한 공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것 자체가 뭐 암호화폐에 대한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보안의 대체품, 좀 더 강력한 채굴기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채굴에 사용한다 해도 이제 구글에서 나서서 우리가 이제 윌로우로 채굴하겠습니다라고 과연 할까요? 그래서 말인데 양자 컴퓨터를 만약에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위협이 된다 이런 떡밥으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서 그런 암호화 시장을 이제 공격을 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그런 군사 시스템이나 은행 시스템이 더욱더 위협받지 않을까요? 은행도 다 암호화되어 있고 전산화되어 있는데 먼저 그러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방어 시스템, 보안 통신 채널에 영향을 먼저 미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암호화폐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정말 전 세계에 이롭게 사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만약에 북한이나 뭐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 컴퓨터를 개발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거 같은 경우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도달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도달한다 할지라도 개발자들이 하드 포킹이나 소프트 포킹으로 인해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비탈릭 부테린이나 유명한 그런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안심해도 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지금 살짝 비트코인이 주춤하니까 악재처럼 양자 컴퓨터의 떡밥을 살짝 던졌잖아요. 근데 좀 보면은 비트코인이 살짝 주춤하기만 하더라도 지금 1억 4,300만 원이잖아요.
비트코인 살짝 주춤해도 알트코인은 엄청 떨어져요. 알트코인은 엄청 떨어지는 거죠. 비트코인만 살짝 주춤해도 알트코인은 막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은 여기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1억 4,300만 원. 근데 알트코인은 정말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빨간불이 막 켜졌잖아요.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많이 반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가장 상승 많이 한 것들 봅시다. 뭐.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많이 상승했네요. 업비트를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가 봤었을 때 내장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다른 것들이 막 많이 오르고 해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미미합니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게 많아요. 오늘 봤을 때 거래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리플도 아직 횡보를 하고 있고 사실 오히려 장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비트코인이 조금 더 횡보를 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순환매 장세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많이 오를 거예요. 물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너무 시가총액 낮은 것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것들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양자 컴퓨터의 그 괴담에 너무 떨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사와 뉴스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